최 부자가 지목한 며느리감은 바로 가난한 집 딸 소혜라고? 그럼 내가?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 천석군 최 부자의 못난이 며느리 여러분, 정말이지. 모두의 상식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제1의 천석군 최 부자 댁에서 벌어졌던 아주 충격적인 혼사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 소식은 당시 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었지요. 깊어가는 가을날 마을 어귀에는 서늘한 바람이 솔솔 불어왔어요. 들판의 벼들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타작 소리가 정겹게 들렸답니다. 이때 온 마을은 오직 한 가지 소문으로만 시끌벅적했었죠. 바로 최 부자 댁의 귀하디귀한 외아드님이 이제 홍기가 꽉 찼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마을에서 최 부자 댁만큼이나 빼어난 명문가는 없었답니다. 집안의 위세는 물론이고 최 부자의 외아드님 또한 늠름한 풍채에 훤칠한 인물로 소문이 자자했었지요. 게다가 학식까지 깊다고 알려져 있었으니 그야말로 신랑감으로는 더할 나위가 없었어요. 그러니 조선 팔도 내로라 하는 아름다운 규수들이 앞다투어 최 부자 댁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답니다. 매일같이 화려한 색색의 가마 행렬이 구불구불 이어졌어요. 연분홍 비단 가마, 쪽빛 실크 가마들이 먼지를 풀풀 날리며 최 부자 댁 대문 앞을 오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가마에서 내리는 규수들은 마치 봉황새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고 뽀얀 얼굴에는 곱게 단장한 화장기가 빛났어요. 은은하게 풍기는 값비싼 향내음은 가을 바람을 타고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저 화려한 행렬을 구경하며 입방아를 찧었었어요. 누가 과연 이 조선 제1의 부잣집 며느리가 될지 모두의 관심사는 오직 그것뿐이었답니다. 어휴, 저 좀 봐요. 저번 홍판서 댁 따님도 그렇게 곱다더니 이번엔 이 참판댁 규수가 훨씬 더 눈에 띄지 않아요? 오가는 뒷모습도 어찌나 우아한지 몰라요. 저리 고운 규수가 이 집에 오면 온 집안에 꽃이 핀 것 같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머리에 올린 비녀 좀 봐요. 순금으로 만든 건지 반짝반짝 빛나네요. 걸음걸이도 어찌나 조신한지 정말 보기만 해도 복스럽지 않나요? 이 최 부자 댁 며느리가 되면 평생 호강하는 건 뭐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죠. 외모면 외모, 재력이면 재력, 심지어 신랑감 인물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 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복받은 규수가 따로 없겠어요. 내가 저분 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생각했었답니다. 아휴, 부러워서 배가 다 아파와요. 모두가 그렇게 화려하고 빼어난 규수들 중에서 새댁이 나올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가을 햇살 아래 반짝이는 비단옷의 향연을 보며 사람들은 저마다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른 뒤 최 부자 댁에서 나온 혼사 소식은 마을 전체를 뒤집어 놓을 만큼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답니다. 그 소식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뚝 떨어졌었어요. 처음에는 누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어요. 최 부자가 지목한 며느리감은 다름 아닌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선비의 셋째 딸 소혜였어요. 소혜는 늘 남루한 배옷 차림이었고
흙일이나 땔감 줍는 일을 도맡아 하다 보니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 있을 때가 많았답니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에게는 못생기고 가난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처지였어요. 키는 또래 교수들보다 한 뼘 정도 작았고 마른 몸은 늘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조그만 보폭으로 땅만 보고 걷는 아이였죠. 그 애가 바로 최 부자댁 며느리가 될 거라는 소식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눈은 한순간에 휘둥그레졌어요. 방금 전까지 떠들썩하던 시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요. 서로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며 수군거렸답니다. 저마다 입을 가리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요. 뭐라고요? 소애라고요? 아니, 그 소애 말입니까? 그 코에, 그 눈에, 그 남루한 옷차림에, 심지어 그 가난한 집안의 소의 말이란 말인가요? 제가 지금 헛것을 들은 건 아니겠지요? 최 부자가 혹시 노망이라도 든 건 아닐까요? 이럴 수가 없어요. 아니, 저렇게 고운 교수들을 다 제쳐두고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 귀를 씻고 다시 들어봐도 소애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 평생 이런 기막힌 일은 처음 들어봤어요. 혹시 누가 최 부자댁에 무슨 독이라도 먹인 건 아닐까요? 아니면 최 부자님 눈이 먼 것은 아닐까요? 온 마을은 삽시간에 최 부자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으로 시끄러워졌어요. 모두가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젓거나 혹은 분통을 터뜨렸답니다. 그 누구도 최 부자의 깊은 뜻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온갖 추측을 내놓았지만 그 어떤 말도 이 기막힌 상황을 설명해 주지는 못했어요. 대체 최 부자는 왜 모두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천하디천한 소애를 며느리로 삼겠다고 선언했던 걸까요? 그의 속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며칠 밤낮으로 그 질문을 되뇌며 잠 못 이루었답니다. 모두가 의아해하고 비웃었던 최 부자의 기상천외한 결정 뒤에는 사실 한 달 전 있었던 아주 비밀스러운 시험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최 부자는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물려받을 며느리를 고르는 일이 단순한 혼사 그 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겉모습이나 가문,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와 진정한 인품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지요. 그는 혼사가 오가기 딱 한 달 전, 이른 새벽 아무도 모르게 낡고 꾀죄죄한 거지 차림으로 변복했어요. 평생 비단옷만 입고 살았는데 거친 삼배 옷을 걸치니 몸이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오히려 신분을 감춘다는 생각에 조금은 설레기도 했답니다. 그는 멀리서 소문으로만 듣던 가진 것은 없지만 선비의 고든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한 가난한 선비의 집을 찾아 나섰어요. 그 집이 바로 셋째 딸 소혜가 살고 있는 집이었지요.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최 부자는 먼 길을 걸어 드디어 소혜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어요. 낡고 소박한 집이었지만 주변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작게 심어진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최 부자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쭈그리고 앉아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애절한 목소리로 구걸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잔뜩 쉬어 있었고 배에서는 실제로 꼬르륵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연기하기가 어렵지 않았답니다. 지나가는 이여 이 배고픈 나그네에게 부디 한 술만 베풀어 주시오. 제발 부탁이요. 어르신 배가 너무 고파요. 그의 목소리는 파리한 햇살 아래 더욱 애처롭게 울려 퍼졌어요.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 문틈을 바라봤어요. 이내 첫째 딸이 문을 활짝 열고 나왔어요. 그녀는 곱게 차려입은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짜증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최 부자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렸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니, 저기요. 이 아침부터 이게 무슨 꼴이래요? 거짓골로 남의 집 문간에서 이 역한 썩은 내를 풍기지 말고 얼른 저리 떠나세요. 우리 집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 줄 것이 단 한 톨도 없으니 어서요. 재수없게 정말. 첫째 딸은 고개를 획 돌려버럭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는 최 부자의 얼굴도 다시 쳐다보지 않고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어요. 그 문 닫히는 소리가 최 부자의 가슴에 쿵 하고 울렸답니다. 최 부자는 순간적으로 깊은 실망감에 잠겼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아직 시작일 뿐이어요. 그는 눈을 감고 다시 숨을 골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번에는 둘째 딸이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아마도 아까 첫째 언니가 화내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문 밖에 주저앉아 있는 최 부자의 모습을 보고는 눈살을 찌푸리며 얼굴색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답니다. 코를 손으로 막는 신용까지 했어요.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예요? 흑, 아침부터 정말 이게 뭐예요? 혹시 역병이라도 옮길까봐 겁나요? 여기 앉아있지 말고 제발 저리 가세요.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요. 우리 집안의 불길한 기운 가져다 주지 말고요. 둘째 딸은 손사래를 치며 매몰차게 그를 쫓아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혐오감이 담겨 있었답니다. 최 부자는 두 번째 실망감에 고개를 푹 숙였어요. 몸은 점점 더 지쳐갔고 굶주림은 더욱 심해졌어요. 과연 내가 헛걸음한 것일까? 하는 의심이 순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따가운 햇볕이 정수리를 내리쬐고 등줄기에는 땀방울이 흘러내렸답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은 그를 흘깃거리며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그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해가 중천을 넘어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 무렵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최 부자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그때 낡은 대문이 조용히, 정말 조용히 끼익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는 희미해진 시야로 문틈을 바라봤어요. 허름하지만 단정하고 깨끗한 옷차림의 셋째 딸 소혜가 수줍게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녀는 언니들처럼 화려한 옷도 아니었고 얼굴에도 꾸밈이 없었지만 맑고 순수한 눈빛이 최 부자의 눈에 확 들어왔답니다. 소혜는 대문 앞에 주저앉은 최 부자를 보더니 언니들과는 달리 놀란 눈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측은함이 가득했지요. 아이고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고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얼마나 굶으셨기에 이렇게 맥이 없으세요. 저런. 소혜는 최 부자에게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거나 하는 내색 없이 오로지 그의 안색을 살피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그녀의 따뜻한 시선과 목소리에 최 부자는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소혜는 이내 망설임 없이 부엌으로 총총 걸음으로 들어갔어요. 낡았지만 잘 정돈된 부엌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고 그녀는
부엌 한쪽에 소중하게 아껴두었던 누룽지를 조심스럽게 꺼냈답니다. 그리고는 작은 불을 지펴 따뜻한 물에 누룽지를 정성껏 불렸어요. 고소한 누룽지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지요. 잠시 후 소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누룽지죽 한 그릇과 함께 작은 바늘쌈지를 들고 다시 문간으로 나왔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최 부자에게 따뜻한 누룽지죽이 담긴 나무 그릇을 공손히 내밀었어요. 어르신, 이거라도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따뜻할 때 어서요. 허기진 배를 조금이나마 채우셔야 할 텐데요.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고 고소한 누룽지 죽을 한 숟가락 입에 넣으니 온몸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답니다. 누룽지 죽은 비록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귀하고 맛있게 느껴졌어요. 그는 허겁지겁 죽을 먹었어요. 소에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최 부자의 찢어진 신발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마음 아파하는 표정이었지요. 아이고, 신발이 다 찢어졌네요. 이대로는 걸으시기가 불편하실 텐데. 잠시만요. 제가 꿰매드릴게요. 소에는 자신의 작은 바늘과 실을 가져와 능숙한 손길로 최 부자의 찢어진 신발을 꼼꼼하게 꿰매주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길은 비록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어떤 비단결보다도 따뜻하고 섬세한 마음이 느껴졌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하는 소의 모습에서 최 부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단순히 배고픔을 채워주고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연민이 느껴졌거든요.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하게 이슬이 맺혔답니다. 그는 그녀의 진심 어린 행동에 그만 울컥했어요. 그 순간 최 부자는 깨달았어요. 겉모습이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진실된 마음씨와 따뜻한 인품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요. 부와 명예가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렇게 순수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자신의 가문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확신했답니다. 그는 소혜가 최 부자댁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아니, 누구보다도 훌륭한 며느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지요. 소혜 낭자, 정말 고맙소. 그대의 따뜻한 마음에 이 늙은이가 큰 위로를 받았소. 정말이지 고맙습니다. 최 부자는 진심이 담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조용히 발길을 돌렸답니다. 그의 마음속은 더 이상 어떤 의심도 불안감도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정 빛나는 보석을 마침내 발견했다고 확신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세상의 편견을 깨고 찾아낸 소혜가 그의 기대만큼 훌륭한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은 또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아직 그의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최 부자의 파격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과 수군거림은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 부자 댁 혼례가 임박하자 그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온 마을은 소혜를 향한 동정보다는 조롱이 가득한 시선으로 가득했죠. 드디어 소혜의 혼례식이 치러지는 날이 밝았어요. 식장은 화려했지만 소혜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모두의 차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비웃음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쯧쯧,
저 가난한 꼴에 저런 호사를 누리다니. 며느리랍시고 최 부자댁 명성에 먹칠하는 꼴을 보겠네. 아무리 부자라도 눈이 멀었지. 어찌 저런 교수를 며느리로 삼을까? 아들 얼굴은 또 얼마나 울상했고 혼례식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최 부자가 신랑 신부 앞에 섰어요. 그는 소혜에게 다가가 낡고 투박한 나무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고 모두는 그 안에 엄청난 금은 보화나 가문의 귀한 보물이 들어있으리라 생각했어요. 아가, 이 상자 안에는 우리 가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단다. 이제 내가 우리 가문이 안주인으로서 이 유산을 잘 지켜주렴. 소혜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대했던 화려한 폐물 대신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바가지 하나와 녹이 잔뜩 쓴 박고랑 낫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장내는 술렁거렸고 사람들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역시 소혜에게는 저런 것들이나 어울리지 않은 비웃음이 섞인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소혜의 얼굴에는 한치의 당황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녀의 눈은 맑게 빛나며 상자 속 물건들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님, 이 귀한 가문의 유산을 제게 맡겨주시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소혜의 말에 최 부자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소혜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낡은 바가지와 녹슨 낫에 담긴 최 부자의 깊은 뜻을 단번에 꿰뚫어 본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둘러싼 사람들의 표정은 의아함에서 경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소혜는 이 상자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이 유산을 통해 어떻게 최 부자댁 며느리로서의 진가를 증명해 나갈까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최 부자댁 며느리가 된 소혜였지만 그녀의 시집살이는 녹록지 않았어요. 못난이라는 멸시와 가난한 집안 배경은 그녀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최 부자댁 하인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도 여전히 그녀를 업신여기고 비웃었어요. 소혜가 마당을 쓸면 거지 근성 못 버린다며 수군거렸고 부엌일을 도우면 천한 손으로 댁의 복을 다 쫓아낸다며 빈정거렸죠. 매일같이 차가운 시선과 편견 어린 말들이 그녀를 찔러왔습니다. 저게 정녕 천석군댁 며느리 맞느냐? 꼴이 말이 아니네 그려. 저리 촌스럽게 일만 하니 어찌 도련님 얼굴을 들게 하겠어. 저 소의 낭자, 그 집안일은 하인들에게 맡기시오. 굳이 직접 하지 않아도 최 부자의 외아들조차 처음에는 소혜를 대하는 것이 영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혜는 그 모든 서름과 멸시를 묵묵히 감내했어요. 그녀는 새벽 일찍 일어나 집안 곳곳을 쓸고 닦았고 고된 부엌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가 건넨 낡은 바가지와 녹슨 낫의 의미를 잊지 않았어요. 바가지는 아껴 쓰고 나누는 검소함을, 낫은 부지런히 일구는 근면함을 뜻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소혜는 집안의 작은 살림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고장이 나거나 다른 물건들은 정성껏 수리하여 다시 사용했어요. 또 틈이 날 때마다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소혜는 자신의 행동으로 최 부자가 물려준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온몸으로 실천해 나갔어요. 그녀는 말없이 오직 행동으로 자신이 최 부자댁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토록 굳건한 소혜의 진심이 그녀를 향한 마을 사람들과 시댁, 식구들의 싸늘한 편견을 녹일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언제쯤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이지. 한 사람의 삶이
모든 불행의 표적이 되어버릴 때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조선 팔도에 사납게 들이닥친 혹독한 가뭄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 소예님이 홀로 겪어내야 했던 고난과 그 속에서 피어난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보세요. 조선 팔도 전체가 마치 뜨거운 불길에 휩싸인 듯 매일매일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하늘은 끝없이 푸르기만 했고 구름 한 점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햇볕은 마치 칼날처럼 따가웠고 땅은 숨을 쉬기라도 하듯 푸석푸석해졌어요. 한 달, 두 달 가뭄은 끝없이 이어졌고 농부들의 애간장을 녹였답니다. 발바닥이 갈라지는 듯 메마른 논밭은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금이 갔고 흙먼지가 바람에 날려 눈을 가렸어요. 졸졸 흐르던 맑은 냇물은 어디로 갔는지 그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고요. 온 마을에 물이 귀해져서 우물가에는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물통을 들고 길게 줄을 서는 풍경이 익숙해졌답니다. 최 부자 댁에 넉넉했던 곡물 창고마저 이제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마을 전체에는 불안감과 절망이 마치 짙은 안개처럼 스멀스멀 드리워졌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깊은 한숨 소리만이 들렸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어요. 그들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여전히 소예님에게 꽂혀 있었답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그들의 눈빛은 원망과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저 소의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영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는구먼. 안 그런가요? 옛말에 복 없는 년이 재수 없는 기운을 몰고 온다고 했는데 딱 그 꼴 아니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째 며느리 들어온 뒤로 일이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만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팔도가 다 어렵다고 하던데 최 부자 댁도 별 수 없나 봐요. 쯧쯧. 괜한 사람 탓할 건 아니지만 영 찜찜한 건 사실이잖아요. 최 부자 어른께서 그때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수군거림은 시간이 갈수록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거세졌어요.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이 붙은 듯 소예님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답니다. 심지어 최 부자 댁 안에서도 소예님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따뜻했던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만 같았어요. 안방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혀를 끌끌 찼답니다. 그녀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고 얼굴에는 걱정과 불만이 역력했어요. 쯧쯧. 대체 어찌 이런 일이 저 아이가 과연 우리 가문의 며느리감으로 합당한지, 부자 어른의 판단이 정말 옳은 것이었는지 이제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온 마을이 들끓고 집안까지 흔들리니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정말 재수 없는 기운이 따라붙은 것은 아닌지 밤새 잠을 설쳐요. 그 안방마님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소예님의 가슴을 꿰뚫는 듯 했어요. 소예님은 그 말을 들으며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고 눈동자는 살짝 흔들렸지만
이내 단단하게 고정되었어요. 그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고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녀는 밤낮으로 뜬 눈으로 지새우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했어요.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의 메마른 달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이 가뭄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가문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원망 섞인 수군거림이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그녀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듯 아팠지만 그녀는 그 소리에 좌절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마치 구멍난 바가지처럼 퍼져가는 백성들의 원망 소리는 그녀의 귀에 너무나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녹슨 나처럼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한 현실. 앞에서 소혜님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단단하게 빛났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등불처럼 그녀의 결의는 흔들림이 없었지요.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무언가를 다짐하는 듯 보였어요. 아버님께서 제게 주셨던 유산의 참뜻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가혹한 시련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진정한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었나 봐요. 그저 돈과 명예가 아니었어요. 백성을 향한 마음, 그리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신 거였어요. 소혜님은 굳게 마음먹었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이 남았어요. 그것은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두를 구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답니다. 과연 소혜님은 이 엄청난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녀의 앞날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무더운 밤, 숨막히는 침묵과 함께 마른 장마는 끝없이 이어지는 듯 했어요. 최 부자댁 안채의 등불은 유난히도 희미하게 흔들렸고요. 그 불빛 아래 소혜는 홀로 앉아 있었어요. 가슴속에 답답한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이 끝없는 가뭄 앞에서 자신마저 무기력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문득 시아버님께 받았던 그 두 가지 물건이 떠올랐어요. 바로 구멍난 바가지와 녹슨 낫이었답니다. 구멍난 바가지를 손에 쥐어보니 서늘하고 거친 나무의 감촉이 손바닥에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낡아서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그 구멍들을 소혜는 가만히 어루만졌답니다. 탐욕을 경계하고 항상 부족함을 채우라는 경고라는 아버님의 말씀이 귓가에 다시금 맴도는 듯 했어요. 텅 비어버린 바가지를 보면서 지금 최 부자댁의 곳간이 텅 비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 비움을 통해 더 큰 것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깨달음이 찾아왔답니다. 어쩌면 이 바가지의 구멍은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 비워내야 할 공간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 구멍을 통해 희망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녹슨 낫을 쥐었을 때 차가운 쇠붙이에서 느껴지는 묵직함이 소혜의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붉게 녹슨 표면을 쓰다듬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으라는 그 가르침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답니다.
이 낫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이었지만 꾸준히 갈고 닦으면 다시 날카로운 빛을 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혜는 생각했죠.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기술을 갈고 닦아 사용하면 분명히 길이 보일 것이라고요. 그 길은 단순히 곡물을 나누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농사의 지혜를 가르치고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리라 확신했어요. 낫의 녹슨 표면처럼 지금은 고통스러운 가뭄으로 모든 것이 침체되어 보였지만 다시 갈고 닦으면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요. 깊은 밤 소혜의 눈빛에는 그제야 희미한 빛이 서렸어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그래요, 결심했어요. 아버님,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백성들을 살릴 방법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소혜는 최 부자를 찾아갔어요. 최 부자의 얼굴에는 밤새 잠 못 이룬 피곤함이 역력했답니다. 깊게 팬 눈가와 초췌한 안색은 그가 얼마나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는지를 말해 주었어요. 그저 한숨만 내쉬던 최 부자는 소혜의 단호하지만 떨리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답니다. 그의 눈동자에 아주 작은 기대의 빛이 깜빡였어요. 오, 소혜야. 내게 무슨 묘안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이 아비는 밤새도록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도 아무런 답을 찾지 못했거늘 최 부자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기력마저 없었어요. 소혜는 그런 시아버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또렷한 눈빛으로 시아버님을 바라봤어요. 네, 아버님. 우선 최 부자 댁의 곡물 창고를 열어 가뭄으로 고통받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소혜의 제안이 끝나자마자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최 부자 댁 식솔들 사이에서는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두의 눈동자가 휘둥그레졌어요. 이내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요. 어떤 이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틀어막았고 어떤 이는 작게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하며 붕괴하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창고를 비우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모두가 생각했거든요.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소혜의 눈빛은 마치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었답니다. 그녀는 그들의 반발을 예상했던 듯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물론 당장 창고를 비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더 나아가 씨앗을 지키고 다음 농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나누어야 합니다. 곡물을 나누어 주되 당장의 끼니 해결뿐만 아니라 내년 농사를 위한 종자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저희 댁의 오랜 농사 기술을 공유하여 적은 물로도 버틸 수 있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작물을 심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소혜의 말에 최 부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미간에 깊이 패였던 주름이
조금 옅어지는 듯 보였고요. 소혜는 더 이상 최 부자댁 안채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그녀는 직접 떼약볕이 내리쬐는 마을을 찾아갔답니다. 발걸음마다 뜨거운 흙먼지가 풀썩이며 올라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메마른 논밭을 지나 갈라진 흙을 밟으며 마을 사람들의 고충을 직접 귀 기울여 들었답니다.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의 마른 울음소리, 절망에 빠진 어르신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소혜의 가슴을 저미는 듯 했어요. 소혜는 굳게 닫혔던 최 부자댁 곡물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수많은 눈동자가 희망 어린 시선으로 그 안을 바라봤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곡물을 뿌리듯이 나누어 준 것이 아니었어요. 각 가구의 식솔수와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며 누가 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세심하게 살폈어요. 누가 곡식 창고에 종자조차 남지 않았는지, 누가 당장 끼니를 이을 수 없는 상황인지 꼼꼼히 물어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공평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곡물을 나누어 주었고요. 처음에는 그저 무표정하게 받아가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차츰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또한 소혜는 최 부자댁의 머슴들과 함께 메마른 밭을 돌며 직접 삽과 괭이를 들었답니다. 그녀는 한여름의 따가운 햇살 아래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을 흘리며 적은 물로도 버틸 수 있는 밭작물을 심는 법을 시범 보였어요. 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 쓰기 위해 밭고랑을 어떻게 파야 하는지, 씨앗은 얼마나 깊이 심어야 하는지, 그리고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어떻게 덮어주어야 하는지 직접 몸으로 보여주었답니다. 처음에는 부잣집 아씨가 뭘 알겠느냐는 듯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도 소혜의 진심 어린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에 점차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희망을 심는 작은 씨앗들이 메마른 땅 속으로 스며들어 돋아나는 것 같았답니다. 흑흑, 저 소혜 아씨가 정말 우리를 살리려 하는구나. 이제야 살 길이 보이는 것 같아. 고맙소 아씨. 어떤 할머니는 소혜의 손을 잡고 눈물을 왈칵 쏟아내기도 했어요.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을의 분위기가 소혜의 온기 어린 마음과 노력으로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마을에는 최 부자댁 며느리 소혜를 향한 깊은 믿음의 씨앗이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뿌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과연 이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땅을 모두 푸르게 만들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였답니다. 가뭄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으니까요. 소혜 아씨의 그 지혜로운 판단과 넓은 아량 덕분에 정말 모두가 절망에 빠졌던 그 극심한 가뭄의 위기는 기적처럼 점차 극복되어 갔어요. 쨍하게 마르기만 했던 땅에는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소혜 아씨는 마른 논밭을 보며 한숨 짓는 마을 사람들의 절박한 눈빛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았어요. 그녀는 곳간 문을 활짝 열어 곡물을 공정하게 나누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저 쌀만 주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각 가정의 형편을 아주 세심히 헤아려서 어느 집에는 다음 농사를 지을 귀한 씨앗을, 또 어느 집에는 녹슬고 낡았던 연장을 새 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해 주도록 지원했어요.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많이 애썼답니다. 아씨가 정말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했어요. 우리가 아씨를 너무 몰라봤지 뭐예요.
했어요.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 곁에 있었다니 했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마을 곳곳에 소의 아씨가 알려준 방식으로 물을 아껴 쓰고 정성껏 보살핀 밭에서는 드디어 놀라운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싹 말라 갈라졌던 흙 사이로 푸르스름한 새싹들이 힘겹게 고개를 톡톡 내밀기 시작했지요. 그 작은 새싹 하나하나가 마치 희망의 증거처럼 반짝였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새싹들은 더욱 선명한 초록빛을 띠었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얼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도감과 기쁨이 번져갔어요. 어머, 저 좀 보세요. 우리 밭에 새싹이 돋아났어요. 정말이에요. 했어요. 소의 아씨 덕분이네. 우리 손주들도 이제 굶지 않겠어. 했어요. 아씨 덕분에 우리가 살아났어요. 정말이지 저희가 아씨를 너무 몰라봤습니다. 지난날의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비웃음이나 비아냥거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존경심과 감사함만이 가득했어요. 지난날 소의 아씨를 향했던 그 수많은 편견과 모욕적인 시선들을 모두 거두고 이제는 깊은 죄책감과 함께 한없는 믿음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고개 숙여 용서를 빌었고 또 어떤 이는 그저 멍하니 아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연신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소의 아씨는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들으며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그들을 향한 어떤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답니다. 소혜야, 내가 바로 우리 가문의 천년의 유산이다. 내가 옳았어. 정말 옳았어. 최 부자는 그 자리에서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는 자신의 해안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소의 아씨가 가문의 진정한 보물임을 확신하며 가슴 깊이 흡족해 했답니다. 그의 가슴에는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아들의 불만을 겪으면서도 굳건히 지켜왔던 신념에 대한 깊은 안도감과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그의 아들, 최 부자댁 외아들 또한 소의 아씨의 그 뛰어난 덕목과 깊은 지혜에 감탄하며 처음 느꼈던 당황스러움과 의아함을 넘어 깊은 신뢰와 뜨거운 사랑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를 향한 존경심이 어느새 커다란 나무처럼 자라나 있었답니다. 소혜, 당신은 정말 제가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귀한 사람이에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제가 당신을 너무 모르고 함부로 대했어요.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애틋함이 묻어났어요. 소혜는 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답니다. 그녀의 조용한 눈빛 속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깊은 바다가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최 부자댁은 다시 평화를 되찾고 언제 그랬냐는 듯 활기 넘치는 기운으로 가득 찼어요. 곳간에는 다시 곡식이 쌓이기 시작했고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소의 아씨의 명성은 이제 고을을 넘어 조선 팔도에까지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지혜와 아량의 상징처럼 여겨지며 많은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하지만 이 평화가 과연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또 어떤 새로운 시련을 소의 아씨에게 안겨줄까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이지. 시간이라는 게 물 흐르듯 빠르게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그동안 최 부자 댁은 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고요. 소혜아 씨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히 최 부자 댁 며느리가 아니라 온 고을에서 제일 가는 현명하고 어진 안주인으로 칭송받게 되었답니다. 그녀의 깊은 지혜와 넓은 아량은 강물처럼 잔잔하지만 널리 퍼져나가 최 부자 댁의 굳건한 울타리를 넘어온 마을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논밭에서 힘든 일을 하다가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마치 친어머니를 찾아가듯 자연스럽게 소혜아 씨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언제나 차분하고 따뜻한 미소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답니다. 덕분에 최 부자 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재물과 명예를 얻으며 크게 번성했어요. 그저 물질적인 부유함만이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이라는 귀한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셈이었죠. 마을 어귀를 지나갈 때면 어른들은 머리 숙여 인사했고 아이들은 재롱을 부리며 다가와 어색한 웃음 대신 환한 웃음꽃을 피워냈어요. 소혜아 씨가 계시니 정말이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두렵지 않아요. 저희는 아씨를 믿어요. 아씨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따를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소혜아 씨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을 표현하곤 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애정과 굳건한 믿음이 가득 담겨 있었고요. 마치 어미 새가 아기 새를 보살피듯 소혜아 씨를 자신들의 큰 의지처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조선 팔도 전체를 뒤흔드는 혹독한 전란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들은 금세 현실이 되었고요. 곳곳에서 죄 없는 백성들의 재물이 무참히 약탈당하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비극적인 소식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불안과 공포가 드리워졌고 밤이 되면 멀리서 들려오는 매캐한 연기 냄새와 알 수 없는 비명소리에 모두가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최 부자 댁도 예외는 아니었답니다. 모두가 이제 곧 자신들의 차례가 올 것이라며 불안에 떨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마을 전체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조차 최 부자 댁은 그 어떤 약탈이나 피해도 입지 않았어요. 침략자들의 잔혹한 발길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최 부자 댁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었는데요. 그때마다 기적처럼 그들의 집은 무사했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소혜아 씨가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베풀었던 그 따뜻한 아량과 깊은 지혜로움 덕분이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최 부자 댁의 안주인이 아니라 온 마을의 넉넉한 어머니이자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맹수처럼 달려드는 침략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 부자 댁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자발적으로 나서주었답니다. 그들은 낡은 농기구를 무기 삼아 들판에서 굳어진 몸으로 최 부자 댁의 대문 앞에서 굳건히 버텨냈어요. 어떤 이들은 미리 길목을 지키며 침략자들의 동태를 살폈고 또 어떤 이들은 힘을 모아 식량을 숨기고 노인과 아이들을 대피시키는데 앞장섰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단지 최 부자 댁을 지키겠다는 의지뿐만 아니라 소혜아 씨의 덕을 갚겠다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그들은 최 부자 댁을 단순히 부자의 집이 아니라 소혜아 씨가 이끄는 자신들의 또 다른 보금자리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 소혜야,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귀하고
소중한 불호구나. 내가 평생을 쌓아 올린 재물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허망한 것이었어. 하지만 내가 베푼 덕은 이렇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우리 가문을 영원히 지키는 든든한 벽이 되었구나. 정말이지 고맙다, 소혜야. 최 부자는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감격에 겨워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이나 재물에 대한 집착은 온데간데 없었고요. 오직 소의 아씨에 대한 깊은 존경과 회한,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감사함만이 가득했어요. 그의 곁에 서 있던 최 부자의 외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소의 아씨를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의심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답니다. 그는 자신의 주먹을 꽉 쥐고는 소의 아씨를 향해 돌아섰어요. 소혜, 당신이야말로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평생을 당신에게 배우며 살아가겠어요. 그는 그렇게 자신의 어깨를 웅크리고 고개를 숙인 채 소의 아씨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소의 아씨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깊은 감사가 흘러넘쳤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정말이지 진정한 가치라는 것이 화려한 외모나 엄청난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의 아씨처럼 따뜻한 지혜와 넓은 덕에 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였어요. 그렇게 한 가정을 넘어 더 나아가 한 시대를 관통하며 큰 울림을 주었던 거대한 서사는 모두에게 감동을 주면서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답니다. 비록 볼품없다는 손가락질을 받던 외모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소의 아씨는 그 누구보다도 밝게 빛나는 지혜와 세상을 감싸 안는 따뜻한 마음으로 모두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감동을 선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소의 아씨의 이야기는 정말이지 가슴속에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깊은 울림을 남겨주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소의 아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진정한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번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고 여러분께 들려드리는데 정말이지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번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꼭 다시 만나요.